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민요로 본 한국문화 구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요. 제주도의 여러 가지 민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민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민요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노래를 하나 좀 듣고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죠. 해녀 노젓는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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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도 사나 해리배는 헤어사 서남이 밴데 잘도 간다 이어사 헤어사 이어사나 이어사 언도 사공 헤어도 사나 낭찰도 조난 허야 사나 우리 배는 허라차라 허라 잘도 간다 이어 네, 매우 육지 지방에서는 잘 찾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민요인데요. 이런 민요를 제가 접하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또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서 아마 운명적으로 저는 제주도 민요 그리고 한국 민요와 삶을 같이 하게 된 그런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것은 크게 처음에는 이제 제주도 민요와 관계된 것을 연구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국 민요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는 다시 일본 민요와 비교 연구를 하고 그 이후에 한국 민요와 제주도 민요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제 연구의 내용,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민요를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흔히 민요를 연구하다 보면 또는 문화를 연구하다 보면은 특정한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연구하게 됩니다. 예컨대 한국 문화를 일컬어서 은근과 끈기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성격적인 부여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구는 구조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구조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구조나 사유체계 또는 사고방식 또는 원형이라는 말로도 씁니다만은 이러한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적 연구를 하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민예 연구가인데요. 한국에 좀 좋은 일도 하신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조선과 그 예술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문화, 특히 우리나라 미술을 연구를 해서 한국의 미술이야말로 세계적인 미술이다. 굉장히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띄운 그 규정이 뭐냐면 한국의 아름다움은 슬픔의 미라는 거예요. 한의 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한의 미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거를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사람들은 정의 안에서 타오르지만 밖으로 불빛을 나타낼 힘을 가지지 못한다. 괴로움과 고독이 몸에 깊숙이 배어있다. 지상의 희망은 그들에게 희박했다. 저사상의 희망을 걸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인가를 꿈꾸고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며 괴로움을 안으로 숨기고 있다. 등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에는 강한 리듬도 없고 색채에는 즐거운 빛도 없다. 다만 감정에 넘치고 눈물에 잠긴 마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슬픔이 그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단히 극찬한 것은 맞지만 일본인의 상황에서 한국을 좀 폄하하고 있다는
같이 편향의 느낌을 갖지 못하십니까? 근데 이것은 일본 학자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다음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생명과 영혼의 율동으로서의 무엇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일본에도 우리미로 발음되는 한이 있지만 그것은 다만 원망일 뿐 우리의 한이 지니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비애와 소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등등등등등. 그래서 끝에 단칼에 사람을 베는 무사의 모습, 그것에 준한 것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이 글을 읽으면 박경리 선생님이 또한 일본의 문화를 같이 편향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민요 연구나 민속 연구에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한국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한국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 성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국의 좋은 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연구자의 가치 편향성을 최소화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구조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저는 구조 연구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민요의 음악 구조가 왜 중요한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민요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자연 발생적인 노래입니다. 이 말은 아마 학자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요가 누구 특별하게 작곡하지 않거든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노래가 부르다 보니까 형성이 된 노래입니다. 그러니 그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그 노래 속에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 가장 순수하게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요에는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민요의 음악에 있습니다. 음악은 비구체적입니다. 그냥 음악은 특정한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딴따단딴딴딴따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해봅시다. 가사가 없을 때 딴따단딴딴딴따 이게 무엇을 말하지요? 아무것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성격을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특정한 정서를 이것이 그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분석만 해낼 수 있다면 어쩌면 가장 순수한 어떤 문화적인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노래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까요? 논매는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 지방의 논매는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슬슬 불러라 고로네야 오하 슬슬 불러라 고로네 오하 슬슬 불러라. 네, 이 정도만 듣도록 하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노래를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가락조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배운다면 모를까, 아리랑을 예컨대 부르다가 그 아리랑을 일본식으로 부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음악의 특징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리랑 아라 이렇게 못 부른다는 거죠. 그건 뒤집어서 일본 사람도 우리식으로 못 부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민족성에 깊이 개입이 돼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로
비구체적인 성격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연구에 한국 민요의 연구에 있어서 일본과의 비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점이 한국의 연구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민요의 음계에 보면 평조, 계면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평조와 계면조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런데 이 평조와 계면조가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음계일까요? 이 질문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것이겠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은 평조는 일본에도 바글바글 있습니다. 중국에도 바글바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바글바글 있습니다. 계면조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와 비교해 보지 않고서는 마치 평조를 우리 것인 양 이야기하게 됩니다. 비교해 보면 그것은 세계 보편적인 것이구나 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계면조구나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요들을 다 비교 연구해 볼 수는 없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민요를 집중적으로 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민요의 비교 연구의 중요성은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적 공유성,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유교 이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같은 계열의 언어라는 점. 이쯤 놓고 보면 일본의 민요와 우리 민요가 매우 비슷할 듯합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다 보면 놀랍게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별 던지기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별을 허공에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뭔가 보이네요. 또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또 뭔가 보이네요. 또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또 뭔가 보이네요. 또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뭔가 보이죠? 맨 처음에 별 던지기에서는 어떤 구조를 발견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별 던지기하고 이어지는 별 던지기를 딱 보면 뭔가 발견하게 되죠. 적어도 삼각형이 보이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흩어져 있는 녀석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녀석들도 있지만 대체로 문화 연구는 경향성을 연구하는 것이지 100% 그러하다는 걸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 경우를 놓고 보면 뭔가 삼각형이라는 구조가 있네라는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를 제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진도아리랑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운경세제 근근구겐고 고야 구부부들이 난다. 여러분 잘 아는 노래죠? 이 정도만 듣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들은 그런 민요처럼 우리나라의 여러 민요들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 연구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수십 가지의 특징들을 다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한 내용을 별 던지기 해보겠다는 겁니다. 별을 던져보자는 거죠. 허공에다가 구조가 나오는지. 네. 많은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왜 우리는 삼분할이 많을까? 왜 우리는 건너뛰는 음계가 많을까? 왜 우리 장단은 비등가적일까? 왜 우리 노래는 점점 빨리 부를까? 왜 우리는 시작 부분을 즉흥적으로 할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갑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일본의 경우는 북을 칠 적에 둥둥둥둥둥둥 세기를 등가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둥따 둥따 세게 쳤다 적게 쳤다 울렁거리면서 칩니다. 그걸 던져보라는 거죠. 왜 그럴까? 던져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시작 부분을 높이 불렀다 중가로 불렀다 낮춰 불렀다 왔다 갔다 할까? 일본을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 하고 다 던져보는 거예요. 왜 낮은 소리를 좋아할까? 우리는 낮은 소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나요? 해외여행을 갔다 오다가 이렇게 공항버스를 타면 아나운스멘트가 나오죠. 다음은 어느 정류장입니다. 그때요. 한국 사람이 할 때는 다음은 무슨 역입니다. 요 정도 톤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일본 말이 나오죠. 쯔기노 대류조와 이렇게 합니다. 쯔기노 대류조와 이렇게 됩니다. 소리가 바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던져보라는 거예요. 다 던져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탈 부분이 자꾸 나타날까? 왜 우리는 비등가적으로 요성이 떨까? 일본에도 떠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늘고 균등하게 뜹니다. 이렇게 뜹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에 굵게 떨면 뒤에 굵게 안 떨어요. 앞에 가늘게 떨면 들어갈수록 굵게 떨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자꾸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는 탁성을 좋아합니다. 물론 경기도 지방에는 청성, 맑은 소리도 씁니다만은 대체로 거친 소리가 많습니다. 왜 추임새는 즉흥적일까? 민요를 부르다 보면 아무 때나 추임새가 얼씨구 하고 끼어듭니다. 일본은 안 끼어들거든요. 카케세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해진 자리에서만 사이사이 하이 이러면서 부릅니다. 왜 그럴까? 무조건 던져보라는 거죠. 우리는 노래 부를 적에 움직이면서 노래합니다. 일본은요 꿀러 앉아서 이걸 세이자라고 정자라고 하는데 무릎을 딱 꿇어 꼼짝없이 해서 띵티디딩 띵티디디딩 이러면서 부릅니다. 왜 그럴까? 그러는 거죠. 일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골짜기 차밭 앞에서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세요. 오키나와 민요입니다.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혹시 예민하게 여기 음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체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도 이 노래가 하나 둘 두 개로 부른다는 걸 느끼셨겠죠. 그런데 이 노래 잘 들어보면요 두 개로만 가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는 솔라도레미 또는 미라으 하는 계면조가 발달했지만 얘네들은 도미파솔 시도 시솔 파미 아주 가늘게 쪼개진 음계를 쓰고 있습니다.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럼 이런 일본의 음악적인 특징도 던져보라는 거예요. 예. 왜 2박자 2분할만 얘네들은 사용을 할까? 왜 반박을 빼고 들어갈까? 따라라리라라라 따라라라 이런 노래가 일본에 무진장 많거든요. 예. 왜 그럴까? 왜 섬세하게 쪼개질까? 왜 등가적으로 연주할까? 왜 처음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까? 왜 시작 부분을 고정시킬까? 왜 높은 소리를 좋아할까? 벌써 들으니까 하이 하이 그러잖아요. 예. 우리와 상당히 달라요. 왜 일탈하지 않을까? 왜 가늘게 떠는 유리, 일본에서는 유리라고 합니다. 가늘게 떠는 것을. 예. 왜 청성, 맑은 소리를 좋아할까? 왜 카케세이, 추임새도 고정적일까? 왜 꿀러 앉아서 또는 딱 서서 고정적으로 서서 연주할까? 궁금하시죠?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던진 별 던지기 놀이에서처럼 일정한 구조를 좀 찾을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래하고 일본 노래의 박자와 분할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본래 인간이 본성적인 리듬 감각은 투비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항상 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투비트의 생체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문화적인 옷이 입혀지면 민족에 따라서 그 본성적인 리듬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이걸 바꾸는 민족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표적으로 안 바꾸는 민족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갑니다. 하나 둘 하면 중국 노래는 대략 많습니다. 중국식 한국 노래 옛날에 많이 불렀던 비단이 장수 왕서방 띵호와 하나 둘이에요. 네. 자가자가 잔찬 찬찬찬 전부 다 하나 둘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본성적인 리듬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가? 3박자로 바꿉니다. 본성적인 두 개에 하나를 더해서 부풀려서 세 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일본은 또 달라요. 일본도 바꾸는 민족인데요. 일본은 또 달라요. 일본은 이게 확장되면 5박자가 되고요. 3대 2지요. 우리는 또 확장되면 8박자가 되는데 5 플러스 3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안 합니다. 중국은 8박자라 하더라도 4 플러스 4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5 플러스 3으로 바꿉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면요. 2박자는 2박자인데 앞에 걸 뺍니다. 이게 중국하고 다른 거예요. 중국은 빼지 않고 하나 둘이 비단이 장수 왕서방 이렇게 가요. 근데 일본은 따리라린 딴 띠라라라란 딴 띠라리라리라 따라라란 이렇게 갑니다. 앞에 걸 빼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본적인 특징입니다. 확장되면 4박자가 돼도 1.5 플러스 2가 되고요. 또 확장되면 8박자라고 하더라도 3.5 플러스 4가 돼서 앞에 것을 빼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다 더해서 본성적인 리듬에 뭘 붙여서 부풀리는 쪽으로 발달했고 그래서 비대칭을 만들고 왜 일본은 본성적인 것을 자꾸 빼어서 쪼그라들게 만들까 그 말입니다. 뭔가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음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래가 약간 부풀려지고 더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쪽으로 아까 박자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음계를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질문해도 여러분은 답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음계는 막 쪼개면서 줄였을까요? 부풀려서 넘치게 했을까요? 당연히 부풀려서 넘치게 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와 라 사이에 소리가 없어요. 물론 우리 음계에도 다양한 음계가 있지만 한국적인 특징을 말해주는 계면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미, 라 가운데가 뻥 튀어요. 그 다음에 꺾은 다음에
하고 그 사이도 뻥 튀어요. 튀었다 줄였다 튀었다 줄였다 이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떠냐? 미팔라시 도미도시라파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파 반음 라시도 너무나 섬세하고 잘게 쪼개져 있어요. 박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같은 구조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떠는 소리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요성 뚱 하다가 안 떠는 쪽으로. 일본은 유리 이렇게 떨어요. 우리 음색 거친 소리 탁성이 나옵니다. 일본 애들 청성 맑은 소리 나와요. 뭔가 같은 구조로 자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소리가 낮아요. 일본은 소리가 높아요. 타법도 우리는 둥따 뚜두둥따 비대칭적으로 해요. 근데 걔네들은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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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쳐요. 등가적으로 치는 거죠. 조금 구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나요? 네, 저기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도 잘 구조가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찾아낸 것이 뭐냐면요, 우리 민요를 분석해서 구조를 찾아보니 더하기적 구조를 찾아냈는데 이게 비등가적이라는 거죠. 비대칭적이에요. 우리의 구조는 대칭적이질 않아. 항상 비대칭성을 강조해요. 울렁거리고 위아래가 비대칭적이고 좌우가 비대칭적이고 들쑥날쑥하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자꾸 더해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성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학문적인 논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경향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하기적 경향과 비등가적인 경향을 합쳐서 저 나름대로 더하기적인 비등가성의 구조를 우리 한국 민요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지금까지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 문화를 더하기 문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더하기 문화하고 그런 말이 나오면 조영배 저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하기 문화. 학문은 사실 용어를 명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명명을 이제 해 보았습니다. 이 명명을 놓고 한번 우리가 또 좀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게 더한다, 비등가적이다는 구조를 알아냈다고 한다면 여기에 더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면요, 뭘 더했어요. 자꾸 더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넘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우리는 넘쳐요. 뭘 자꾸 더하면 섞여질까요? 분리될까요? 섞여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민족에는 비빔밥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음식이 넘쳐나는 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은 못 해드립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더하는 것, 추가하는 것, 불리는 것, 올라가는 것, 한국인들의 감성이 훅 하고 올라갑니다. 다 같은 구조예요. 네. 포괄하는 것, 드러내는 것, 풀어내는 것, 약간 거친 것, 비대칭적인 것, 불규칙한 것, 기우뚱거리 것, 들쑥날쑥하는 것,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는 것, 불안한 것, 건너뛰는 것, 이게 다 같은 구조를 향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일본은 어떠냐?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등가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등가적이에요. 하나, 둘,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적 현상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빼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빼기 현상이 일어나서
겉으로 포장해서 등가적인 걸 포장해도 안으로는 무엇인가를 빼어냅니다. 뺀다, 나눈다, 내려간다, 덜어낸다, 축소한다 등등등등. 변별한다, 쪼갠다, 섬세하다. 이다 일본적인 성격들이죠. 대칭적이다, 규칙적이다, 균일하다, 비슷비슷하다, 간단하다, 질서 있다. 다 일본적인 구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조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달릴 때 어떻게 달린다고 하죠? 말 달리는 소리. 가운데 까만 옷 입고 계신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 달릴 때 어떻게 달린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따가닥따가닥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3박자로 달리는 말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따가닥이라고 할까? 말 달리는 것조차 따가닥 따가닥 셋이에요. 따가닥 따가닥.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빠가빠가 빠가빠가 투비트로 달립니다. 우리는 새가 날아갈 적에 푸드득 난다고 합니다. 3비트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일본은 바다 투비트로 받아들입니다. 일본은 투비트로 치링치링 하는데 우리는 전화 어떻게 불리죠? 치링 한다고 합니까? 따르릉 한다고 그러죠. 따르릉 온다고 그래요. 그릇 닦을 때 어떻게 소리 나죠? 그릇 닦는 소리 달그락 하잖아요. 그 참 희한해요. 왜 그렇죠? 일본은 고도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우리는 어떤 소리 나죠? 꼬르륵 합니다. 근데 일본은 배꼽 그렇습니다. 우리는 꼬르륵 그러는데 우리의 언어 구조도 희한하게 노래 구조와 같은 구조, 그 구조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나중 문제고 같은 구조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구차 종이 구길 때 우리는 꼬기작 유리창 깨들 때 매차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와장창 하잖아요. 천천히 걸어갈 때 어디 놀러 가서 천천히 걸어 다닌다. 일본 애들은 부라부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슬렁 거린다고 그러죠. 코를 골 때 쿠쿠 그러는데 우리는 드르렁 골잖아요. 예. 마차 달 때 갔다 그러는데 우리는 덜커덩 그러잖아요. 이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언어의 구조도 같은 구조로 향해 가고 있어요. 언어의 다른 쪽을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존경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이 존경을까요? 예산말일까요? 사전에 보면 존칭어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개 선생께서 그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누군가가 저를 보고 어이 조 선생 그러면 조금은 약간 기분이 좀 그렇죠. 선생님자를 붙여야죠. 그러니까 선생이나 사장이나 다 존칭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존칭어만 갖고 안 돼요. 다시 존칭어미를 붙여서 부풀려야 돼. 그 의미를 확장해서 부풀려야 돼요. 그래야 말이 통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이라는 것이 존칭어라는 걸 배우겠죠. 복도에 나갔을 때 담임선생 보고 어이 김선생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님자를 붙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래어 사용 볼까요? 일본에 이런 외래어들이 많습니다. 파소콘, 와프로, 가라오케, 해리, 소나. 우리는 외래어를 받아들이면 그걸 충실하게 다 발음 나는 대로 적어서 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 빼어버립니다. 잘라서 던져버립니다. 파소콘이 뭔 줄 아세요? 퍼스널 컴퓨터. 일본식으로 파소나루 컴퓨터를 쏙쏙 빼가지고 딱 갖다 붙여서 파소콘 그렇습니다.
와뿌로 워드 프로세서를 싹 잘라버리고 와뿌로. 그럼 우린 못 따라 먹어요. 그렇게 빼어버리는 문화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무엇을 뺀다는 걸 캐치하기 때문에 대략 다 알아먹어요. 근데 처음 가면 못 따라 먹어요. 무슨 말이지? 헨리가 뭘까요? 저기 해리. 해리가 뭔 줄 아세요? 모르면 뒤에 뭔가 잘려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헬리콥터입니다. 콥터를 잘라버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일본 애들은 잘 알아먹어요. 해리 그러면 다 알아먹죠. 소나가 뭔 줄 아세요?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타자를 잘라버린 거죠. 자기네는 잘 알아먹지만 우리는 못 알아먹어요. 우리는 가급적 발음 나는 그대로 사용하는 관습을 갖고 있죠. 인사법 볼까요? 곤니치와 곤방와 그렇습니다. 곤니치와라는 말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곤니치와는 오늘낮 그런 말입니다. 곤방와는 오늘 밤 그 말입니다. 뒤에 게 잘려 있어요. 오늘낮 식사하셨습니까? 오늘낮 평안하십니까? 오늘 밤 뭐 하십니까? 뒤에 게 잘려 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오늘 밤, 오늘 밤, 오늘낮, 오늘낮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언어를 도리어 더 붙이는 구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복합동사로 가볼까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같이 비교해 보죠. 우리는 물건을 세울 때 바로 세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반대입니다. 세워 발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닷데나우스 그럽니다. 우리는 걸쳐 바르게 입었다, 바르게 걸쳤다 그러는데 일본은 걸쳐 발랐다 그럽니다. 그것을 일본말로 카케나우스 그럽니다. 많이 먹다, 지나치게 많이 먹다도 우리는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먹었어 많이 그렇게 합니다. 답에 스기루, 먹어서 넘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예요. 우리는 올려서 세웁니다. 저희들은 세워놓고 올립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일본의 언어 구조, 일본인들의 의식 구조는 일본말로 왁구를 먼저 만들어요. 틀을 만들어요.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츠메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렇게 꽉 졸라맨다고 그러는 거죠. 왁구를 틀을 만들어 놓고 먼저 세워놔요. 세워놓고 집어넣어요. 우리는 그러면 못 견뎌요. 야, 우리가 이 정도인데 틀을 더 넓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작은데 틀을 작게 만들어야지. 여기 걸 먼저 산정하고 나중에 틀을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한 다음에 세우죠. 쟤네들은 세워놓고 집어넣어서 바르다고 하는 거죠. 의식 구조가 다른 겁니다. 지시 순서도 재미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말할 적에 여기저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저기 여기도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기 여기 잘 안 하죠. 여기저기 그러죠. 여기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구조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일본은 반대입니다. 아찌고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게 쫄아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아찌고찌, 저기서 여기로, 저기 여기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안 합니다. 그분들은. 네. 아노히도, 고노히도, 저 사람 이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와 언어 인식이 다른 것이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거 뭐야? 되게 그러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나니고래 뭐야 이거? 그것도 바꿔요. 물건 사기도요, 물건 사기고 쟤네들은 사기 물건이고요. 옷 걸기도요, 쟤네들은 걸기 옷입니다. 상당히 구조가 다릅니다.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일본의 음식 차리기는 조금씩 합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한꺼번에 쌓아놓습니다. 일본은 국물을 거의 강조 안 합니다. 벤또가 발달하고 스시가 발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국물이 없으면 목이 막혀서 잘 밥이 안 넘어갑니다. 국물을 대단히 강조하는 습관이 있죠. 한국에만 있는 재미있는
욕이 있습니다. 욕이 아닌데 욕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너 국물도 없어. 이거 욕이 됩니다. 국물이 없는 게 왜 욕이 되나요? 예. 일본에서는 너 국물 없어 그러면 아이 좋아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국물 없으면 안 돼요. 왜? 말라 쪼그라드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넘쳐야 된다는 무의식이 우리 구조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어 구조 속에서도. 우리는 따뜻한데 일본은 차가운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자꾸 무엇인가를 더해 보세요. 넘쳐나잖아요. 넘쳐난다는 것은 뜨겁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뺀다는 것은 차갑다는 의미죠. 쪼그라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일본은 음식도 차가운 음식이 발달하고 우리는 뜨거운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맛도 달콤하고 시원하고 청량하죠. 우리는 얼큰하고 걸쭉하고 풍성한 걸 좋아하는 것이죠. 같은 구조로 전부 문화가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뒤섞인 맛을 좋아하는데 일본은 뒤섞이지 않은 맛을 즐기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문화의 성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민요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구조를 다 분석을 해보면 그게 리듬적 특성이든 선율적 특성이든 형식이든 표현 방법이든 다양한 연주 방식이든 이걸 분석을 해서 별 던지기 놀이 계속 던져보면 거기에는 더하기적인 성향과 비대칭적인 성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하기 문화라고 명칭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더하기 문화를 들여다보면 성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그 성격이 무수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성격들은 반드시 장점이 있으면 뒤집으면 단점이 됩니다. 장점만 있는 문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만 있는 문화도 없습니다. 그 양면성을 가진 것이죠. 우리는 신명성입니다. 신명성이 뭐일까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언어놀이 합니다. 신나는 겁니다. 신나는 건 뭐지? 흥겨운 겁니다. 흥겨운 건 뭔가? 그냥 뭐 얼쑤얼쑤 하는 겁니다. 신명성이 뭔가요?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성은 비대칭성이 가져다주는 울렁거림입니다. 척척 신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기우뚱거려야 신명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 구조에 비대칭적인 3분할이라고 하는 또는 5분할이라고 하는 비대칭 구조는 반드시 신명성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다는 거죠. 구조를 들여다보면 성격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신명성은 허풍도 떨게 됩니다. 과장성이 우리의 단점인 것이죠. 포괄적입니다. 우리는요, 다양한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한국은 종교의 만물상입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싸우지 않고 살아갑니다. 문화도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싸우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른 데서는 칼부림하잖아요. 우리는 더해서 포괄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비빔밥도 대단히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성은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선을 나누어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대충주의, 적당주의로 간다는 단점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구조를 놓고 저는 성격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역동성, 우리 문화는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이게 대단히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왜 역동적이죠?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는 민족이니까. 그거는 대답이 안 돼요. 구조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역동성은 이런 겁니다. 제 모습을 보면 하나, 둘, 셋, 이것이 우리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제가 지금 반란쪽 들렸잖아요. 하나, 둘, 셋 또는 하나, 둘, 셋 해봤자 한쪽은 들려요. 이 구조가 하고 싶은 충동은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하나, 둘, 셋. 이 상태로 계속 못 견뎌요. 움직이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 구조는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의 투비투 문화, 하나, 둘, 1년이 가나 2년이 가나 3년이 가나 만만디 할 수 있죠. 왜? 이 상태로 안정을 주거든요. 그러니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적다는 것, 만만디 느렸다는 것,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이죠. 우리는 뒤집어서 보면 불안정성은 있지만 매우 역동적일 수 있다는 걸 구조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첫 강의는 이 정도만 하고요. 이어서 제주민요와 그 다음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